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휘감고 있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세게 퍼붓고 있었으며 그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태롭게 산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강태준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독기운으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세상은 기괴하게 뒤틀려 보였다. 선일그룹의 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흐릿해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할 때마다 태주는 이를 악물며 신음조차 흘리지 않으려 애썼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와 빗물과 섞여 그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주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힐끔거렸는데 뒤따라오던 불빛들은 따돌린 것 같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고 놈들은 지독한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믿었던 혈육인 강민석 전무가 건넨 축배 한 잔이 자신의 목숨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배신감은 독보다 더 빠르게 그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정체불명의 독은 사지를 무겁게 만들었고 폐부를 찌르는 통증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문으로 만들었지만 태주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고 멈추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꺼져가는 정신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썼다. 급커브 구간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태준의 마비된 신경은 제때 반응하지 못했고 젖은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체는 통제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고 고급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가파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는데 그 순간 태준의 눈앞에는 지난 30년간의 치열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룹을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과 냉혹한 승부사의 길을 걸으며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곧이어 찾아온 거대한 충격과 함께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 굴러떨어지며 나무들과 부딪히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 그 비명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듯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낡지만 단단해 보이는 오두막 안에서 약초를 손질하던 이서윤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파여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어둠이 깔린 창밖을 응시했다. 그것은 천둥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인위적이고 불길한 소리였으며 수년 동안 산에서 지내며 예민해진 그녀의 감각은 누군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벽에 걸어두었던 두꺼운 우비와 손전등 그리고 평소 약초 채집을 위해 챙겨두었던 구급낭을 챙겨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는데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작고 여린 몸을 거칠게 밀어붙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험한 산길을 익숙하게 내달리는 그녀의 눈빛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는데 찌그러진 차체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 기괴한 빛을 발하며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네 쪽으로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었고 운전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해 있는 남자를 발견했는데 값비싼 슈트는 찢어지고 피에 젖어 볼품없었지만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윤이 다급하게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찌그러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쇠막대기를 주워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문틈을 벌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침내 문을 열어젖히는데 성공했다. 태준을 차 밖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은 사투에 가까웠는데 건장한 체격에 남자를 빗길 진흙탕 위로 옮기는 것은 서윤의 가녀린 체구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간신히 그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상태를 살피려던 순간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태준이 갑자기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지만 살기등등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적으로 오인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지만 그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고 서윤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라는 그녀의 말이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닿았는지 태준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며 다시 의식을 잃고 늘어졌다. 서여인은 서둘러 태준의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상태를 살폈는데 단순한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맥박이 지나치게 불규칙했고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색이 검붉었고 입가에서 풍기는 희미한 아몬드 향과 비슷한 냄새는 그녀가 약초 서적에서 보았던 특정 신경독의 증상과 일치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해 시도라는 것을 직감한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남자의 심장이 영원히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체 없이 구급낭을 열었다. 그녀는 품에서 가늘고 긴 은침을 꺼내어 남자의 막힌 기혈을 뚫고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꽂아 넣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닥에서 응급처치를 계속하기에는 남자의 천이 너무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기에 서윤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튼튼한 나뭇가지와 덩굴을 이용해 임시 들것을 만들었고 그 위에 태준을 힘겹게 올린 뒤 이를 악물고 오두막을 향해 끌고 가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밧줄을 놓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만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남자를 끌고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서윤은 이 남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과 오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쉴 틈도 없이 태준을 방 안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수건으로 차가워진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 실내 온도를 높이고 그녀가 직접 채취해 말려두었던 해독에 좋은 약초들을 꺼내어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는데 방 안가득 쌉싸름한 약초 향이 퍼져나갔다. 태준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악몽 속을 헤매는 짐승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윤은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고 독과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끓고 있는 약탕기를 바라보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준의 발작적인 경련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고 서윤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그의 호흡과 맥박을 수시로 체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독을 품은 채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 서려 있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태준이 가끔씩 내뱉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연민을 자극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며 온기를 나누어 주려 했다. 이 산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다루는 그녀로서 이 남자의 운명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날이 밝아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산 전체를 뒤덮은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오두막 주변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서윤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 보였고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밤새 달인 해독탕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그의 입에 흘려 넣으며 그가 제발 이 약을 삼키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태준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물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백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는데 자신이 구한 이 남자가 불러올 거대한 폭풍우가 곧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고가 지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칠 무렵 태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선 천장과 은은한 약초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전신을 짓누르는 무력감과 근육통은 여전했지만 어제와 같은 끔찍한 자결감은 많이 사그라들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돌리자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미세한 인기척에도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는데 태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여 그 어떤 사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건가? 태준이 쉰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떼자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체크했다. 따뜻하고 거친 그녀의 손길이 닿자 태준은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온 그의 본능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는 그의 날선 질문에 서윤은 덤덤하게 지리산 깊은 골짜기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물이 담긴 그릇을 건넸다. 태준은 그녀가 건넨 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타들어가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단숨에 들이켰다. 서윤은 태준에게 아직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으니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이 처방한 약초와 침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태준에게는 그저 낯선 민간요법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서윤은 그런 그를 부축해 다시 자리에 눕히며 지금 상태로 병원에 가다가는 도중에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환자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눈앞의 작은 소녀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현대의학으로도 해독제가 없다고 알려진 그 독을 이 시골 소녀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몸속에서 독기운이 꿈틀거릴 때마다 서윤이 건네는 쓴 약초물과 그녀의 능숙한 침술만이 유일한 진통제이자 구명줄이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소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다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숲속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고립감을 더해주었다. 태주는 모닥불 불빛에 비친 서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기묘한 동거가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가늠해보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리산의 아침. 햇살이 낡은 나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태준의 무거운 눈꺼풀을 간지럽혔지만
그가 느낀 것은 따스함보다는 전신을 올가매는 끔찍한 무력감과 한기였다. 의식이 돌아옴과 동시에 사지가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태주는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려 했으나 손가락 끝조차 미동하지 않았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코를 찌르는 강렬한 한약 냄새는 이곳이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문명과 동떨어진 야생의 공간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누군가의 통제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공포와 굴욕감에 치을 떨었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리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인지 아니면 강민석 전무가 심어놓은 또 다른 감시자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탄약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태준의 곁으로 다가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은 액체에서는 맡기만 해도 혀가 아려올 정도로 쓴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날 선 눈빛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그릇을 내밀며 마셔야 살 수 있다고 짧게 말했지만 태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퍼진 독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태준은 쉰 목소리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당장 서울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저 고요한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지금 상태로는 전화기는커녕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현실이었기에 태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지로 상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 순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전율과 함께 시야가 붉게 전멸하며 극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경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그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서윤은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탕약 그릇을 잠시 내려놓고 그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태준은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애썼다. 당신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태준이 헐떡이며 내뱉었지만 서윤은 그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며 혈자리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정확해서 태준의 경직된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독성은 더욱 흉포하게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그의 이성을 갉아먹는 악마와도 같았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며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배신자 강민석의 비웃는 얼굴이 환영처럼 일그러지며 나타나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태준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과 저주가 섞여 흘러나왔는데 이는 그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생지옥이었다. 현대의학의 정점에 있는 대학병원 VIP 병동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이 기괴한 증상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인 강태준은 그저 고통에 허덕이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찢어진 셔츠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최신형 진통제를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발작이 시작된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침통을 가져와 펼쳤는데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헛소리를 짓거리는 태준의 상의를 거칠게 젖히고 명치와 단전 그리고 목덜미의 중요 혈자리에 가느다란 은침을
순식간에 꽂아 넣었다.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태주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곧이어 거짓말처럼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뜨거운 열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서윤은 땀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쳐내며 태준의 맥박을 확인했고 기가 요동치는 것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침을 돌리며 기를 조절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수술실의 집도이처럼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시골 소녀가 아닌 생명을 관장하는 절대자처럼 보였다. 발작이 잦아들자 서윤은 식어버린 탕약을 다시 데워와 태준의 입가에 가져갔고 이번에는 태준도 거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순순히 입을 벌리고 쓴 약물을 받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겁고 씁쓸한 액체는 위장에 닿자마자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마비된 신경을 하나둘씩 깨우는 듯한 묘한 감각을 선사했다. 태주는 약 기운이 돌면서 고통이 사그라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지옥 같은 고통이 이 정체불명의 검은 물 한 그릇에 진정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곁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윤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제야 태주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오직 이 작은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태주는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건네준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며칠 사이 수척해진 볼과 퀭한 눈 그리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윤은 밖에서 장작을 패다가 들어와 그에게 산에서 딴 열매와 죽을 내밀었고 태주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먹으며 이 낯선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다. 그녀는 왜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신묘한 의술을 익혔는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식사를 마친 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서윤은 짧게 자신의 이름을 대답한 뒤 다시 약초를 손질하는 일에 몰두했다. 저녁 무렵 다시 한번 경미한 발작이 찾아왔지만 서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큰 고통 없이 넘어갈 수 있었고 태주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도 막강한 권력도 지금 이 순간 독과 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직 서윤의 투박한 손길과 이름 모를 풀뿌리만이 그를 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해결해왔던 태준에게 거대한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최고급 진통제가 쓰레기처럼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로 앞에서 불을 조절하고 있는 서윤에게로 향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고 태준의 가슴속에서는 고마움 이상의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윤을 불렀고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와 무슨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었으나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 이틀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소매자락을 잡았고 그 행동은 평소에 오만하고 냉철한 강태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서윤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다. 태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운명을 그녀에게 완전히 맡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넌 내 유일한 해독제야.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미 그녀가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시인하는 고백과도 같았다. 서윤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입가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하고 끈끈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윤 또한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잠시 동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영혼이 처음으로 교감하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오두막안은 평온했고 태준은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눈을 뜨자마자 서윤을 찾았는데 그녀는 이미 일어나 밖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태준은 몸을 움직여 보았는데 놀랍게도 발가락 끝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서윤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희망을 품고 창틀을 잡고 일어서려 시도했지만 아직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자신을 치료해줄 확실한 주치의가 있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윤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고 서윤 또한 밝은 표정으로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태준은 자신의 신분이나 바깥 세상의 복잡한 사정은 숨긴 채 인간 강태준으로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반응은 태준의 굳어있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서윤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물었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산과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빌딩 숲이 얼마나 삭막하고 위태로운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작은 오두막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치유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태준은 서윤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일그룹 강태준 회장의 실종과 사망설에 대한 보도였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강민석 전무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적들은 이미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칼날이 다시금 날카롭게 벼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이곳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윤이 돌아오면 곧 들이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가 질 무렵 서윤이 바구니 가득 약초를 담아 돌아왔을 때 태준의 분위기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냉철한 승부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약초를 정리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태준은 서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구해준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에 함께 올라탔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서로를 의지한 채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리산의 밤은 깊고 무거웠으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포효하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 사이로 불길한 인기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강민석 전무가 고용한 전문 청부업자들은 훈련받은 사냥개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고 지점을 찾아냈고 찌그러진 차량 잔해를 확인한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무정의에 대고 짧게 상황을 보고한 뒤 바닥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들을 쫓기 시작했는데 비록 빗물이 많은 것을 씻어내렸지만 그들의 예리한 감각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태준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신했고 부상당한 사냥감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는데 숲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손전등 불빛들은 마치 죽음의 사자가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다. 오두막 안에 있던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다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수년간 야생에서 살아오며 터득한 본능적인 감각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평소라면 들리지 않아야 할 낯선 발소리와 숲의 새들이 잠잠해진 기묘한 정적은 그녀에게 불청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그녀는 즉시 태준을 흔들어 깨웠다. 태준은 얕은 잠에서 깨어나 서윤의 긴장된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둘 다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윤은 재빨리 필요한 약초와 비상식량을 가방에 챙겨 넣었고 태준은 고통을 참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는데 그의 눈빛은 다시금 생존을 향한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몸을 던졌고 차가운 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리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험한 상일로 태준을 이끌었다. 그녀는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약초꾼들만이 아는 은밀하고 험난한 샛길을 선택했는데 이는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부상당한 태준에게는 가혹한 여정이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태준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서윤의 뒤를 따랐고 서윤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그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태준의 거친 손을 꽉 잡고 이끌어줄 때마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전해지는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고 그것은 그가 한 발짝 더 내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추적자들은 오두막에 도착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화로와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하고는 더욱 속도를 높여 추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열 감지와 발자국을 추적했고 빗줄기가 그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지만 프로들답게 집요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숲속 곳곳에서 번쩍이는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서윤과 태준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태준의 심장은 독의 후유증으로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지만 자신 때문에 서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고 서윤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길을 재촉했다. 서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옆으로 난 좁은 바위 틈새로 태준을 이끌었는데 그곳은 넝쿨 식물들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입구를 찾기 힘든 천연 동굴이었다. 두 사람이 간신히 동굴 안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밖에서는 추적자들의 발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에 넝쿨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준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고 서윤은 태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진정시켰는데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동굴 안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다행히 추적자들은 빗소리와 어둠 때문에 동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갔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서늘했지만 밖에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고 서윤은 익숙한 솜씨로 동굴 안쪽에 모아두었던 마른 장작을 찾아내어 작은 불을 피웠다.
타닥거리는 불꽃이 피어오르자 동굴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태준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서윤은 태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맥을 짚어보았는데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독기운이 다시 퍼지려 하고 있어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약초를 꺼내 돌로 지식여 그의 환부에 붙이고 침을 놓아 기혈을 순환시켰는데 그녀의 지극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태준의 호흡은 점차 안정은 되찾아갔다. 태준은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씁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자신 때문에 평범하게 살던 그녀가 목숨을 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선일그룹 회장이 비에 젖은 생쥐꼴로 상을 소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생명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당신을 살리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위로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 역시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산으로 들어와 홀로 지내게 되었다는 사연은 태준에게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 지쳐 이곳으로 도망쳐 왔지만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하며 태준에게도 이 시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태준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아기다툼을 벌이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깊이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고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빗소리 가득한 동굴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재벌계서에 냉혹했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그가 서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숙부들의 견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롭고 상처받은 내면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태준의 손을 잡았고 따뜻한 천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오갔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굴 안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었고 태준은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추적자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지만 그때마다 서윤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서윤은 잠든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성애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그치고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는데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아침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태준은 눈을 뜨고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는데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몸 상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는 서윤의 밤샘 간호 덕분이었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는 서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예민한 서윤은 작은 인기척에도 금세 눈을 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산속에 숨어 지낼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태주는 동굴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다시 왕좌를 되찾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뒤에서 그런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돕기로 마음먹었다. 태준은 뒤를 돌아 서윤을 바라보며 함께 서울로 가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환자와 의원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자신이 가진 계획의 일부를 설명하며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리고 동굴을 나섰는데 젖은 땅을 밟으며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하고 무거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숲을 벗어나 문명 세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태주는 공중 전화를 찾아 비서실장인 차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실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은밀하게 접선 장소를 정했으며 강민석 전무의 동태와 회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강민석은 이미 태준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주요 임원들을 포섭하여 회장 취임을 서두르고 있었다. 태준은 전화를 끊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곧 시작될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서윤은 태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면서도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접선 장소로 향하는 길에 태준과 서윤은 잠시 허름한 식당에 들러 식사를 했는데 태준은 서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서윤은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에 행복해하며 태준에게도 많이 먹으라고 권했고 두 사람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식당 TV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는데 화면에는 강민석 전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태준의 사망 추정 소식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태준은 화면 속의 가식적인 얼굴을 노려보며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다짐했고 서윤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다. 이제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폭풍의 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을 벗어나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던 낡은 트럭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 부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고 그곳에는 짙은 썬팅을 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서윤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뛰어내려 태준의 앞으로 달려왔는데 그는 태준의 비서실장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복인 차 실장이었다. 차 실장은 살아 돌아온 주군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묵묵히 차 실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으며 감정을 추스르라고 나직하게 명령했고 차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태준의 몸 상태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여자인 서윤에게 머물렀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약초 바구니를 든 그녀의 모습은 이 살벌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차 실장의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읽은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자신의 치료를 전담할 주치의라고 소개했다. 차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회장님의 건강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손짓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폐공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거처로 자리를 옮겼고 차 실장은 가방에서 꺼낸 태블릿 PC를 통해 현재 서울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강민석 전무는 태준의 실종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언론에 흘렸고 이미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과 동시에 회장 취임식을 거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룹 내의 주요 임원들은 강민석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거나 태준의 생환 가능성을 일축하며 줄을 서기 바빴고 태준을 따르던 소수의 충신들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해고당한 상태였다. 화면 속에 비친 강민석의 가증스러운 연설 장면을 지켜보던 태준의 입계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고 그는 배신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었다. 보고를 듣던 도중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찻잔을 떨어뜨릴 정도로 격렬한 경련이 일어났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호흡 곤란 증세가 찾아왔다. 차 실장이 기겁하며 태준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는데 그녀는 침착하게 태준의 상의 단추를 풀고 품에서 은침을 꺼내어 익숙한 솜씨로 혈자리를 찔렀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고 뒤틀렸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차 실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약물을 태준에게 먹이며 차 실장을 향해 이 독은 병원의 첨단 장비로도 해독할 수 없으며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특수한 약초 요법만이 발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을 되찾은 태준은 차 실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당장 전면에 나서서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들의 방심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인지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폐인이 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강민석은 태준이 살아 돌아온다면 당연히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울 것이라 예상하고 경계하겠지만 만약 태준이 스스로 밥조차 먹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난다면 경계심을 풀고 오만함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목덜미를 물어뜯는 맹수처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를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서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그녀는 태준의 전담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24시간 그의 곁을 지키며 독을 관리하고 음식물에 독이 섞이는 것을 감시해야 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이제부터 들어가게 될 곳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과도 같으며 그들은 당신을 모욕하고 짓밟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태준을 응시하며 자신이 태준을 살리기로 결심한 이상 그 어떤 모욕도 견뎌낼 것이며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절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에 차 실장 역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고 태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그녀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로 향하는 준비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차 실장은 서윤을 위해 고급스러운 간호사 유니폼과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왔고 서윤은 촌스러운 상골소녀의 티를 벗고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어색해했지만 태준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태준 역시 준비된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리얼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한 다리를 담요로 덮어 감추며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인내라고 되뇌었고 반드시 이 다리로 다시 일어서서 강민석을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태주는 서윤에게 강씨 가문의 가계도와 주요 인물들의 성향,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하게 교육시켰는데 이는 그녀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강민석 전무의 처인 윤 여사는 의심이 많고 교활한 성격이라 서윤을 끊임없이 시험하려 들 것이며 집안의 고용인들 또한 대부분 강민석의 감시하에 있으니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태준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메모하며 자신이 연기해야 할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는데 그녀는 말이 없고 순종적이지만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헌신적인 간병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차 도시의 회색빛으로 변해가자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 눈부신 넌사인이 번쩍이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태주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자신의 왕국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가 없는 동안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밑에는 추악한 음모와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 실장은 태준에게 내일 오전 강민석 전무가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에 맞춰 등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고 태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늘 밤은 본가가 아닌 안전가옥에서 머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내일 아침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태준은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무섭다면 차 실장을 시켜 안전하게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신은 나의 환자이고 의원은 환자를 두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서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품속에서 작은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는데 그것은 위치 추적 기능과 녹음 기능이 내장된 특수 장비였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것을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당부했고 서윤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태준의 보호 본능을 확인했다. 밤이 깊었지만 태준과 서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내일이면 시작될 치열한 전투에 대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독을 사주한 것이 강민석 혼자만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추론하고 분석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의 곁에서 묵묵히 약초차를 우리며 그의 긴장된 신경을 달래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었다. 빗소리가 멈춘 서울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는 마치 내일 벌어질 피 튀기는 전쟁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면서도 장엄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완벽하게 폐인으로 변장했는데 초췌한 분장을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휠체어를 밀며 태준의 뒤를 따랐고 차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운전석에 올랐다. 차는 선일그룹 본사로 향하는 대신 강민석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태준이 쫓겨나듯 떠났던 한남동 대저택으로 방향을 잡았다. 강민석이 출근하기 전 그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고 집안 내부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의 마당으로 들어서자 정원을 손질하던 정원사들과 경호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소란스러움을 감지한 강민석과 그의 가족들이 뛰쳐나왔는데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태준을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강태준이 반신불수가 되어 나타난 모습은
그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다. 강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태준은 반응하지 않고 허공만 응시하며 입가에 침을 흘리는 연기를 계속했다. 서윤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태준의 입가를 닦아내며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사고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석의 눈에 서서히 안도감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강민석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태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 소나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태준은 그 역겨운 연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냈다. 태준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지금의 이 안도감이 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서윤은 강민석의 뒤에 선 윤 여사와 다른 친척들이 주고받는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휠체어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다. 그들은 태준을 방해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곤란한 짐짝이 돌아왔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서윤은 이 화려한 저택이 지리산의 야생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곳임을 실감했다. 태준은 1층의 게스트룸이 아닌 자신이 예전에 쓰던 2층의 방을 고집하며 때를 쓰는 듯한 소리를 질렀고 강민석은 관대한 척하며 그를 2층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태준이 집안 전체를 감시하고 과거 자신의 서재에 숨겨둔 비밀 금고를 확인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준과 서윤 그리고 차 실장 사이에는 무언의 눈빛 교환이 오갔고 작전의 1단계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들고 눈빛을 빛내며 서윤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고정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강민석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태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이 돌아온 선일그룹 본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지리산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태준을 바라보는 고용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몰락한 제왕의 비참한 모습을 가십거리로 삼고 있었다. 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며 긴 복도를 지나갔는데 그녀의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과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태준을 살리고 지키는 것임을 되새기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태준은 축 늘어뜨린 손끝으로 서윤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강민석 전무는 태준을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에 배정했는데 그곳은 과거 태준이 사용하던 넓고 채광 좋은 방이 아니라 손님용으로 쓰이던 북향의 좁은 방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홀대이자 태준을 집안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으로 취급하겠다는 강민석의 의도가 담긴 처사였지만 태준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윤은 방의 상태를 점검하며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퀴퀴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가져온 걸레로 방 곳곳을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으며 태준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침구를 정리하는 등 헌신적으로 움직였다. 태준은 그런 서윤의 분주한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강민석의 아내이자 태준의 숙모인 윤 여사가
요란한 장신구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허름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계집애를 데려와 신성한 집안 물을 흐리냐고 독서를 퍼부었다. 서윤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준의 당부를 떠올리며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무시했다. 윤 여사는 태준에게 다가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쯧쯧쯧 혀를 차며 멀쩡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고 조롱 섞인 위로를 건넸지만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준의 무반응에 재미가 없어진 윤 여사는 곧 흥미를 잃고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주방에서 올라온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전복죽과 각종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서윤의 예리한 후각은 미세하게 섞인 이질적인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려는 태준을 제지하고 은침을 꺼내 죽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는데 잠시 후 꺼낸 은침의 끝부분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치사량에 이르지는 않지만 신경을 마비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이 섞여 있는 것이 분명했고 이는 그들이 태준을 영원히 식물인간 상태로 묶어두려 한다는 증거였다. 서윤은 분노로 손을 떨면서도 침착하게 음식들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한 뒤 미리 챙겨온 비상식량과 약초로 간단한 죽을 만들어 태준에게 내밀었다. 태준은 서윤이 만든 슴슴한 죽을 먹으며 이 집안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가 만든 음식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준은 서윤에게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은밀하게 작전을 개시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강민석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였다. 태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고 서윤은 망을 보며 그의 뒤를 따랐는데 어둠 속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태준은 능숙하게 감시망을 피해 서재로 이동했고 서윤은 그의 놀라운 기억력과 치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재 문을 따고 들어간 태준은 곧장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민석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USB 그리고 태준을 독살하려 했던 계획이 담긴 녹취록 원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증거를 확보하고 방으로 돌아오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태준과 서윤은 급히 근처의 빈방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밀착한 채 경비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태준의 심장소리가 서윤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윤은 태준의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가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다시 통증을 느끼고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 혈자리를 눌러주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태준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무언의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아슬아슬한 모험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강민석은 태준의 방을 찾아와 며칠 뒤 열릴 주주총회 겸 창립기념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투는 태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태준이 참석해서 주주들에게 건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속내는 태준의 망가진 모습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자신의 회장 취임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었다.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했고, 강민석은 그런 태준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강민석이 나가자 태준은 곧바로 눈빛을 바꾸며 서윤에게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도면과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태준의 지시를 머릿속에 입력하며 이번 파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태준이 왕좌를 되찾기 위해 준비한 거대한 무대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서윤은 낮 시간 동안 태준의 곁을 지키며 틈틈이 저택의 고용인들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녀의 순박해 보이는 외모와 태도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었다. 그녀는 주방 보조와 청소부들로부터 강민석이 최근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과 윤 여사가 점집을 드나들며 태준의 죽음을 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태준에게는 적들의 심리 상태와 약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태준은 서윤의 정보 수집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태준의 칭찬에 수줍어하면서도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되자 태준에게 다시 한번 발작의 전조 증상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오는 증상이었다. 서윤은 즉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태준을 침대에 눕힌 뒤 가져온 쑥뜸을 꺼내 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방 안가득 은은한 쑥 향이 퍼져나갔다. 쑥뜸의 열기가 태준의 차가워진 복부를 두고 기운을 북돋아주자 태준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고 호흡도 안정을 되찾았다.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서윤의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히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발작이 멈춘 후 태준은 땀에 젖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윤은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파티 전날 밤 태준은 차 실장을 은밀히 불러들여 확보한 증거물들을 넘겨주며 내일 파티장에서 터뜨릴 영상과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차 실장은 태준이 건넨 자료들을 확인하며 그 방대한 양과 치명적인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회장님의 완벽한 부활을 확신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또한 서윤에게 내일 입을 드레스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청초한 매력을 돋보이게 해줄 우아한 디자인의 옷이었다. 서윤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에 당황했지만 태준은 내일 당신은 나의 간병인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태준의 말에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파티 당일 아침 저택은 분주하게 돌아갔고 강민석과 윤 여사는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들떠 있었으며 태준은 그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미용사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들이닥쳐 강민석 부부를 치장하는 동안 서윤은 태준의 머리를 직접 손질하고 정장을 입혀주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태준의 모습은 휠체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제왕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안심시켰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방문을 나섰고 복도에서 마주친 강민석은 태준의 깔끔한 모습에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조소 섞인 표정으로 껍데기만 멀쩡하면 뭐하냐고 비아냥거렸다. 호텔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태준은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하며 서윤에게 비상 상황 시 대처 요령을 다시 한번 숙지시켰다. 그는 오늘 밤 강민석이 자신을 무대 위로 불러내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금치산자 선고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태준이 노리는 기회였으며 적이 승리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목을 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고 태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굴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옆에 앉은 서윤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는 차가운 전장으로 향하는 태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휠체어에 앉은 태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짐짓 태준을 챙기는 척하며 휠체어를 직접 밀고 포토라인에 섰지만 태준은 시종일관 멍한 표정을 유지하며 카메라를 피했다. 기자들은 태준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민석은 슬픈 표정으로 아직 회복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연기를 펼쳤고 사람들은 그런 강민석을 동정하며 태준의 시대가 끝났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서윤은 그 모든 위선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태준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차분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곧 화려한 파티에 막이 오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들은 탐욕과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휠체어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강태준은 그들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몸 열감을 느꼈지만 흔들림 없는 연기로 초점 없는 눈빛을 유지했다. 서윤은 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주위를 경계했는데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로 치장한 귀부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하고 절제된 차림새는 오히려 묘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입모양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며 강민석 전무의 세력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포착하려 애썼고 이따금씩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려 그에게 무언의 안정감을 전달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차갑게 식어가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다. 강민석 전무는 연회장의 중앙을 차지하고 서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아부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미 그룹의 회장이 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준이 앉아있는 쪽을 힐끔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조카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은 강민석의 주변에 몰려들어 줄을 서기에 바빴고 그들은 이미 태준을 과거의 인물로 치부하며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태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그녀를 진정시켰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차 실장과 맞춘 큐사인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고 그는 사냥감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자 사회자는 엄숙한 목소리로 강민석 전무의 등단을 알렸고 장내에는 의례적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상에 오른 강민석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태준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과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위선적인 다짐이었다. 그는 태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끝까지 조카를 돌보겠다고 선언했고 사람들은 그의 뻔뻔한 연기에 감동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강민석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겠다고 선포하려는 찰나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다. 갑자기 바뀐 화면에는 강민석이 청부업자와 통화하며 태준의 차량에 손을 대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독극물을 건네받는 모습이 화질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민석의 목소리는 태준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례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그가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인자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악마 같은 본성이었다. 강민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방송실은 이미 차 실장의 부하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휠체어에 앉아있던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황제와도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태준에게로 옮겨갔고 그가 꼿꼿한 자세로 걸음을 옮기자 장내에는 터질 듯한 침묵과 함께 경이로움이 감돌았다. 태준은 비틀거림 없이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아직도 내가 식물인간으로 보이느냐는 태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차분하게 강민석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를 조목조목 고발하며 그가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음을 선언했다. 궁지에 몰린 강민석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는데 그는 보안 요원들을 부르며 태준을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어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 군중 속에 숨어있던 웨이터 복장의 남자가 흉기를 꺼내들고 단상 위에 있는 태준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는데 그는 강민석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심어둔 최후의 암살자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조차 반응하지 못했고 태준 역시 미처 피할 틈이 없어 보였는데 은색 칼날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비호처럼 튀어올라 암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서윤이었는데 그녀는 산속에서 야생동물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감각과 민첩함으로 암살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며 관절을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흉기를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서윤은 지체 없이 그의 급소를 가격하여 바닥에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위협적이었으며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태준을 보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여전사처럼 보였다. 태준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었는데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확인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고 차 실장이 미리 넘겨준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강민석과 윤 여사 그리고 공모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소란이 진정되자 태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주주들과 내외빈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을 완전히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태준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와 서윤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시선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하여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재벌 총수와 그의 목숨을 구한 의문의 여인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 문이 닫히자마자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고요함이 찾아왔다. 태주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서윤은 그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다는 태준의 말에 서윤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사히 폭풍우를 뚫고 나왔음을 자축했다. 차는 도심의 야경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룹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태주는 운전석에 있는 차 실장에게 집이 아닌 한강변으로 가자고 지시했고 의아해하는 서윤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도시의 불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당신은 자유라고 말하며 약속했던 대로 원하는 보상을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녀를 떠나보내기 싫은 아쉬움과 그녀가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윤은 자신은 보상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단지 당신의 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독은 이미 거의 해독되었지만 태준은 마음속의 독, 즉 고독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윤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요청하려 했지만 쑥스러운 듯 말을 돌리며 주말에 지리산 오두막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핑계를 댔다. 서윤은 그의 서툰 고백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채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고 차 안에는 설렘과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다. 태주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서윤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강민석 일가의 몰락은 뉴스 속보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태준의 관심은 오직 옆자리에 앉아있는 서윤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그 폐허 위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는데 선일그룹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을 음해하고 강민석 전무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이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강민석의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태주는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복수 끝에 찾아오는 허무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되찾은 이 거대한 왕국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했고 그 답의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태준의 일상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결제 서류와 회의들이 그를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웠다. 밤늦은 시각까지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비서실 직원들은 회장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맞추느라 녹초가 되어갔지만 정작 태준은 지친 기색 없이 일에만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였는데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 밀려오는 서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사건이 해결된 후 태준이 마련해준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지만 태준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지 못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화려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놓아줄 용기가 나지 않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한편 서윤은 낯선 도시의 소음과 매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옥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리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은 한없이 춥고 배고팠다. 그녀는 TV 뉴스에 나오는 태준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리산 오두막에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화면 속의 강태준은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고 태준의 앞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창밖의 회색 빌딩 숲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원로 이사들이 태준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며 정략 결혼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재벌가와의 혼사가 필수적이라며 태준을 몰아세웠다. 태준은 그들의 구태의연한 발상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이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은근슬쩍 서윤의 존재를 언급하며 근본 없는 여자가 회장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태준은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회의를 중단시켰고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태준은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고 서윤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그녀를 봐야겠다는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방과 깨끗하게 정리된 침구, 그리고 식탁 위에 남겨진 짧은 편지 한 통뿐이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고 그 속에는 태준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자신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서윤의 담담한 작별 인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부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을 남겼지만 편지지에 번진 눈물 자국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태준은 편지를 구겨쥐며 비틀거렸고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했다. 태준은 즉시 차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고함쳤고 그녀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차를 돌려 질주하기 시작했다. 도심의 퇴근길 정체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태준은 경적을 울리며 고개 운전을 감행했고 그의 눈빛은 지리산에서 독에 중독되었을 때보다 더 절박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윤만은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녀 없는 삶은 해독제 없는 독극물과 같다는 것을 인정했다. 태준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버려두고 인파 속을 헤치며 뛰어다녔고 마침내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려는 서윤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처절한 외침에 서윤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윤은 땀범벅이 되어 자신에게 달려오는 태준을 보며 놀란 토끼 눈을 했고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품에 꽉 끌어안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태준에게는 오직 품 안의 서윤만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자신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울먹였지만 태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가진 배경이나 돈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살렸을 때의 그 강태준이 진짜 나라고 호소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해독제이자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태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선일그룹 본사타워의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은 곳이자 태준이 가장 고독했던 장소였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뜨거웠고 태준은 서윤을 난간 앞으로 이끌어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를 보여주었다. 그는 저 아래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중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빛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라며 평생 자신의 곁에서 그 빛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소박한 반지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지리산에서 두 사람이 함께 깎아 만든 나무 반지였다. 서윤은 그 반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깊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재벌 회장과 시골 약초꾼의 만남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원로 이사들과 일부 호사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태준은 보란듯이 서윤의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 그녀를 자신의 반려자로 당당하게 소개했다. 서윤 또한 태준의 아내로서 맹목적인 내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한의학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차가웠던 여론을 따뜻하게 녹였다. 태준은 서윤을 통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경영인으로 거듭났고 선일그룹은 과거의 부정부패 이미지를 벗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산에 단풍이 들 무렵 태준과 서윤은 약속대로 주말을 맞아 지리산 오두막을 찾았다. 최고급 세단 대신 튼튼한 SUV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태준의 옷차림은 편안한 등산복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경무에 시달리는 회장의 피로감 대신 소년 같은 활기가 넘쳐 흘렀다. 오두막은 여전히 낡고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안식처였다. 태준은 서투른 솜씨로 장작을 패고 아궁기에 불을 지폈으며 서윤은 텃밭에서 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웃음꽃이 피어났다. 도시에서의 강태준이 갑옷을 입은 장수라면 이곳에서의 강태준은 무장해제된 어린아이와 같았고 서윤은 그런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준은 서윤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자리를 세어보았고 서윤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산속 생활의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태준은 문득 과거 독에 중독되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비오는 밤을 회상하며 만약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고통조차 축복으로 승화시킨 사랑의 힘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윤은 태준에게 이제 독은 완전히 사라졌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상체를 일으켜 서윤과 눈을 맞추며 아직도 심각한 중독 상태라고 대답해 서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자신의 심장 부위에 갖다 대며 당신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평생 해독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때렸다. 숲속의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고, 밤은 깊어갔지만 오두막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처럼 영원히 그들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었다. 태주는 서윤을 품에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내 유일한 해독제이자 내 삶의 전부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는데, 붉게 타오르는 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태주는 산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서윤은 곁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와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주말마다 이곳으로 돌아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리산의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낡은 트럭과 최고급 세단이 교차하던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